오늘은 중앙선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선관위원장이 직접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할 사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된 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조치가? 절대 충분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보면 석쿠리 선거라든지 또 북한의 지금 해킹의 어떤 우려라든지 또 심지어 민주당도 좀 아쉬운 게 많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번 총선에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현수막도 못 붙이게 한다든지 예. 그런 선관위가 지켜야 될 공정성과 독립성에 좀 심대하게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관위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지금 인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1안건인데 아마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네. 사안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를 좀 제대로 구조적으로 한번 조사도 좀 외부에서 강하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참에 선관위가 쌓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좀 네.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총장이 지금은 이제 선관위원들의 의결로 임명을 하는 체제인데 대부분 이제 한 30년 동안은 내부 인사의 승진 임용 형태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례처럼 됐는데 이제 어떤 인사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판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데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과거의 정치적인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테고 그러면 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개선 방안으로 사무총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선관위 인사가 완전히 별개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 부처에서는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부지 않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인사를 총괄하는데 이 선관위는 그와 관계없이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인사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도 받지 않고 네. 인사도 독립적이고 조직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런 어떤 통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외부 개방직으로 이제 뽑아 본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방식이 이제 옳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개방직을 뽑을 때 사무총장 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네. 사실은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제대로 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동안 물론 난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처장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계속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네. 번 이제 비판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좀 디펜스하기 좀 급급했고 특히 이번에 선관위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조혜주 상임위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임명됐을 때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도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도 호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수사라든지 감사에서 드러난 어떤 문제를 단지 개별적으로 처벌을 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 건지 네.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 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선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조직 그리고 감사에서도 완전히 지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과연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 놔두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개편돼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부 국정조사를 놓고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는데 확정은 안 된 것 같네요. 협의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감사원도 감사하겠다고 했고요. 권익위도 하기로 했고 경찰의 수사도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면 4개가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익위는 사실은 수사 내지는 감사 이전 단계로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권익위가 좀 할 어떤 그런 어떤 사항 벌써 이제 진도가 벌써 나간 것 같습니다. 지났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 특히 이제 11명에 대한 어떤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드러난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감사에 있어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뭐 지금 그 한 5급 이상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뭐 믿을 수가 100%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좀 전수 조사를 하는 그런 네. 입장에서 감사의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는 좀 수사 감사하고는 또 다른 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네. 할 것 같은데 그런 한꺼번에 또 세 개 기관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지 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선관위 전체의 어떤 업무가 좀 예. 마비될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건 기술적으로 좀 조절을 시기적으로나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네. 국정조사는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깊이 있게 사실 들어가기가 좀 한계가 있고 감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뭐 회계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에 있어서는 지금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어떤 해킹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원내 대표단들끼리 어쨌든 협의가 있을 것 같고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본인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뭐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은 없다고. 근데 뭐 임기가 6년이고 이제 1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선관위원장이 이제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실질적으로 뭐 사무총장이 뭐 대부분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에서 좀 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선관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궁극적인 어떤 인사의 어떤 제도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선관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분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떤 공분을 인사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선관위인데 그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자가 여기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 본인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사태가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선관위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선관위가 많은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린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고 최근에 또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많은 비판과 지금 수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제도적 개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사항을 놓고도 또 이거를 정권에서 선관위를 뭐 장악 내지는 길들이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과도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고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었던 네. 조혜주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분들을 선관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께서 사퇴를 했지만 그 선관위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관리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집회노조원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사항을 좀 보니까 그 산별 노조에 속한 분이 7m 고공 그 농성을 하면서 그리고 그 광양제철소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차량이 네. 그 하는 어떤 그곳에서
경찰이 이제 내려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제시를 했는데도 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이 정글도라든지 또 예. 쇠파이프를 예. 가지고 강하게 경찰을 내리치고 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세 분이 다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찰도 이제 경찰봉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도 좀 부상을 입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뭐 경찰분들도 그렇고 저분도 예. 여러분도 빨리 부상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이제 보장돼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질서라든지 특히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저런 어떤 행위는 지극히 좀 자제를 해야 되고 특히 경찰이 결국은 공권력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사회 질서의 최후의 어떻게 보면 수호자로서 저렇게 사전에 경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경찰을 또 부상을 입히고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어떤 정하는 것들이 네. 저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좀 찾아볼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사항인데 저희들도 좀 성숙한 네. 이런 어떤 시위 문화가 좀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제 오후 그리고 저녁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뭐 그 도심에다가 이제 분신한 노동자의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경찰과 충돌이 좀 있었고 4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경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지금 집회 특히 민노총을 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전혀 어떤 공권력의 기본적인 어떤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밀고 당기고 심지어 좀 내려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찰하고 저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예. 일정한 폴리스 라인을 어떤 서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게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그 헌법사 기본권인 어떤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타인의 어떤 그런 어떤 교통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특히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의 기본적인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저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경찰을 저렇게 밀고 당기고 폭행을 하는 그런 어떤 국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저렇게 그 사망한 어떤 분의 분향소를 네.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좀 과하게 해석하면은 사망한 분을 어떻게 보면은 활용해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저런 태도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조금 전에 김한규 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제 교통이라든지 특히 또 경찰이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그 설득을 하는 게 그 맞는 것인지 그리고 광양제철소 있는 그분은 하청 업체 분도 아니고 금속 그 노련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제3자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과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좀 객관적인 좀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국의 사례라든지 지금은 보면은 경찰 자체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 시위를 해산하고 진압하는데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하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난번 청계천의 그 민주노총의 밤샘 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불평과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 유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캡사이신이라든지 또 살수차에 대한 어떤 검토는 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 캡사이신은 이제 뭐 사용해도 된다라고 한 예, 거고요. 살수차는 이제 그러니까 살수차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거리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제 하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이제 결국은 집회를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집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긋나게 될 때는 많은 교통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어떤 불안과 그 고통을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경찰청 수칙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구두로 확성기로 이제 해산하라고 이제 몇 차례 이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제 해산하는 그런 이제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네. 어제 민주노총 행사는 다행히 몇 차례 이제 경고 후에는 이제 자진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사시에 국방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런 어떤 유사시 강제 진압을 위한 어떤 준비는 확실히 좀 해야 된다. 네. 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분향소를 이야기한 것은 분향소를 저는 설치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시위 현장에 그것도 경찰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시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과연 정상적인 이게 분향소인가 그런 어떤 생각에서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 오인회라는 게 있습니까? 저도 그 이용호 의원이 그 언론에서 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처음 들으셨어요. 네네. 그게 나온 배경이 이제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온 건데 네네. 혹시 의원님은 뭐 도전해 보실 의사가 없었어요? 그 사실 이제 저도 선관위원이에요. 아, 예, 선관위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예. 도전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아, 예. 사퇴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다들 좀 눈치를 좀 보셨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부에서는 또 뭐 추대 이야기도 뭐 언론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선관위원으로서 이제 등록에 따라서 이제 사람 숫자에 따라서 1차, 2차 이제 경선을 이제 거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추대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선의 절차를 밟게 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현역 의원들은 네. 뭐 이런저런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타금이 또 4천만 원입니다. 아, 보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용호 의원이 말한 뭐 오인이라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잘 아신 것처럼 이제 통상적으로 당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워가 있는 그룹이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뭐 사무총장 뭐 그 라인인데 그분들 좀 중심으로 아침마다 그런 어떤 뭐 회의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예.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유력하다고 뭐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경선 국면 들어갔으니까요. 예. 지금 뭐 누가 유력하다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는 선관위원이시니까 일이죠. 또 말씀하기가 예, 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인회라는 어떤 그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워딩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 뭔가 좀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당의 이제 혁신은 뭐 항상 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걸 아마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걸 이제 언급했을 거. 다섯 분이 누구신지는 알 거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통상적인 어떤 직책상으로 당의 영향력이 좀 큰 어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다음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최고위원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 어떤 정치 생명도 굉장히 좀 연동되는 그런 또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 나중에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역 의원으로는 사실은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크죠. 예. 그리고 또 방금 이제 그 김한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희 지금 당 내 그 당 정청 협의가 굉장히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저도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으로서 어제 유키 원안위 위원장이 단장으로서 기자회견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계속해서 정부에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공사석에서 계속 피력을 했고,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당정청의 좀 관계들이 이제 이대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세상에서 좀 정부와 대놓고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어떤 의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